도시 인천을 잇다 포럼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훈 집행위원장님이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 영상 촬영을 담당함으로 제가 진행을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일정의 생일날에는 생략하도록 하겠고 이강일 대표님을 대신해서 우리 김태선 대표님 한번 말씀 하세요. 촬영해야 되겠죠. 새로 시작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경훈 집행위원장님이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영상 촬영 담당을 하셔서 제가 대신 잠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엊그제 5회차를 바로 12일 날 하고 이어서 10월분으로 제6회차를 진행하는데 그때 참 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연천으로 가서 35명이 이 접경지 현장에서 아주 의미 있는 포럼을 진행하고 참석하신 35명이 대단히 감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6회차로 대단히 또 시적절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에서 이 종전선언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오늘 이 정전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길 참으로 시적절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가 대단히 기대가 됩니다. 모든 안내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이 사회자께 마이크를 넘겨서 제2부 바로 포럼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들 박수로 모셔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이렇게 온라인을 하는 게 아주 일상이고 다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가 좀 약간 저쪽에 좀 불안정하긴 한데요. 여기 잡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이렇게 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대면과 이제 위드 코로나를 약간 넘어가는 단계에서 그나마 조금 같이 현장에 오신 분들이 이런 행사를 갖게 된 것도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통일민주협의회가 이제 뭐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번 매달 이런 포럼을 놓치지 않고 진행을 하면서 하나하나 좀 쌓여 있는 것 같고 벌써 올해 6번째가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통일로 평화도시를 잇다라고 하는 큰 주제의 6번째를 맡게 됐는데 여기 뒤에 보신 것처럼 정전협정과 이제 종전협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건가 이런 겁니다. 정전협정, 종전협정 이렇게 말을 해보면은 이렇게 들으면 잘 이제 헷갈리는 말이기도 한데 잘 들어보면은 모음 한 글자 차이입니다. 종전과 정전, 정전과 종전. 이 모음 하나 차이에 우리 사회, 한반도, 우리 민족은 어마어마한 삶의 영향을 받아왔고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이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질서, 세계 질서까지 이 종전이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큰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정전협정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도 그렇고 우리 민족도 그렇고 전 세계인들이 다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종전협정에서 정전협정에서 종전협정으로 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차들이 있고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종전에서 정전으로 그리고 평화협정 체계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주최 측에서 이제 발제와 토론자를 이제 많이 두기보다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두 분을 이제 모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 유튜브로 이제 공개되어지면은 온라인 댓글상으로 많은 의견
쪽에서도 같이 이제 의견 나눠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발제를 해주실 분은 평화정운동본부의 지창영 위원장님이 참석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이제 토론을 해주실 분은 긍정연구소의 이제 변향기 대표님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은 특히 인천 지역에서 이제 평화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도 같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40여 분 정도 지창현 위원장님 발제 이야기, 정전에서 종전으로 가는 구체적인 방법, 길,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창현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지창영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특별히 제가 아는 것을 많이 이렇게 전달해드리기보다는 오늘은 이 정전협정 그리고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에 관해서만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개념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우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전협정, 일명 휴전협정이라고 하죠. 이것은 말 그대로 전쟁을 잠시 중단하는 그런 협정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거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이제 종전선언입니다. 종전, 아까 이제 사일러께서 말씀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뭐 하나 차이입니다. 정전과 종전. 그런데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죠. 전쟁을 잠시 중단한다. 종전은 완전히 이제 전쟁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관계 개선까지 얘기하는 것이 평화협정입니다. 그래서 정전협정 또는 휴전협정 다음으로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완전한 관계 개선으로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을 먼저, 아예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평화협정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평화협정은 이래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아야 된다, 또는 남북미 우리 남측이 들어가서 사자가 돼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정전협정 참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빠져야 된다, 북, 미, 중 3자가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어떠냐, 그 논리적 구조가 어떠냐, 그 설득력이 어떠냐, 이것은 저는 두 번째 문제라고 봅니다. 역사상의 모든 협정이 논리적으로만 된 적이 거의 없어요. 이것은 힘의 역학관계 속에서 체결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고요. 그 안에 담기는 내용까지도 그 힘의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협정 누구나 다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것,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인데도 아직도 이 맺어지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은 바로 그 힘의 역학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야기를 진전시키기 전에 제가 별도로 이렇게 그린 한 장짜리 용지를 보시면 거기에 종전선언 관련해서 최근 동향이 잠깐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3일 우선 한미의 동향을 한번 보는데요. 10월 13일 날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종전선언을 한반도 평화 논의의 주요 화두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15일 날 이틀 후에 버웰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전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으로 볼 수 없고 북한군의 태세 변화가 요구되는 조건으로 봐야 한다. 종전선언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이후 계속 회자가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반응을
같은 반응을 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죠. 10월 16일 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조규덕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요한 대화 체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틀 후에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도 한반도 종전선언 이슈가 북미 간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를 했습니다. 같은 날 노규덕 본부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보수적인 시각을 의식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비핵화를 촉진하고 북핵 협상의 입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 이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북핵 문제를 그대로 용인한 상태에서 종전선언만 덜렁 추진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월 19일 날 바로 오늘입니다. 한미일 3국 정보 수장이 만나게 됩니다. 서울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요. 이때 아마 이 종전선언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종전선언이 이렇게 뜨겁게 다시 논의가 불타오르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을 행면 그대로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막혔던 이 대화 분위기를 다시 돌파구를 연다.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그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또 다른 흐름을 보면 이게 또 다른 미국의 일종의 연피 전략이 아닌가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드러날 것입니다. 미국이 과연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북과 종전선언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시간 끌기용인지 그것은 조금 더 지나야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전선언 논의에 대해서 북측 반응은 어떤가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10월 16일 조선신보 이 북측을 대변하는 그 언론이기 때문에 북측의 입장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선언의 이행 노력이 중단된 시점에서 정치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것은 조선반도 정세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으로 잘못 이용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10월 19일 오늘 통일의 메아리에 발표된 통일선전부 산하 조국통일 연구원 개인 명의의 글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조선이 종전선언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오고 있다. 종전선언 문제는 선수차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대립관계를 방치해둔 채 종전을 선언해도 선언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결의 악순환에 빠져들 것이다. 가령 누군가 아파트의 기초를 무시하고 10층부터 짓겠다고 한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잘 알리라고 본다. 종전선언에 앞서 강도적인 이중적 태도, 반공화국 적대시 관점과 정책에서 우선 벗어나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북측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그 행동을 먼저 보이라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사실 이러한 입장은 북에서 계속 줄곧 표명해온 입장입니다.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던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서로 간의 이 갈등 구조 속에서 과연 어떻게 평화협정으로 가게 될 것이냐. 그 컬러 페이지 이쪽에 제가 이제 일단은 정리해 놓은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관계의 성격상 평화협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서 내용이 좋아서 아니면 논리적으로 분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을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외교적으로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미국의 이익이 관철되는 한반도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평화협정 모든 것이 이루어져가는 이 상황에서 평화협정은 당사국 간의 힘의 관계에 따라 그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북과 미국은 어떤 관계냐? 북은 예전에는 말로서 협상으로서 회담으로서 구의구선언 같은 것을 예를 들 수 있죠. 그런 협상의 결과로서 평화협정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단계를 지났습니다. 이제는 말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힘과 힘의 대결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힘과 미국 사이의 1대1 대결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은 전 세계적 판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세계적 판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결 구조는 조금 이따가 순서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대결 구도가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북의 힘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핵개발 이후로 더욱 두드러진 문제죠. 반면에 미국은 점점 그 세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북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평화협정은 바로 이 힘의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체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세계사적인 격변 속에 그 중심이 우리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남과 북의 민족. 그래서 세계가 지금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 분단 구도, 갈등 구도를 해결하고 평화를 일궈내느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요.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통일로 가는 동시에 세계의 중심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그 영상 자료는 뭐냐면 고시전의 한 장면인데 이 장면에 보면 그 한참 전쟁 53년 7월 전쟁 중에 이제 전선의 평화협정 소식이 날아듭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전쟁을 앞두고 오늘까지는 살았지만 내일은 죽을 수도 있는 이 전장 여기서 이제는 이제 그 전쟁을 끝내겠다. 정전협정, 휴전협정을 맺는다. 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서로 난리 났죠. 이제 우리는 고향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살았다 하면서 북한군 진영에서도 환호성이 일었고요. 이 남쪽 군인들도 아주 환호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이런 가슴 뛰는 장면이 바로 정전협정인데 우리가 평화협정을 얘기하면 과연 가슴이 뛰는가? 제가 보기에는 참 너무 덤덤합니다. 평화협정 얘기가 나와도 그게 뭐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은 반면에 가슴 뛰는 사람들은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2016년 이 여간에 몇 분들하고 같이 통일운동하시는 분하고 같이 평화협정 운동본부를 만들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떨리는 가슴으로 평화협정 운동본부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곧 평화협정이 지금은 어렵지만 평화협정만이 이 남북 대결 구도를 이제 종식시키고 평화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미국도 은폐 오지 않을 수 없는 그 시대가 곧 온다. 가슴 뛰는 그런 기분으로 만들었습니다만 2017년, 2018년 이렇게 흐르면서 이 한 해 동안은 좀 힘들었죠. 근데 2018년 되니까 정말 이 평화협정 얘기가 가시화된 겁니다. 남과 북 정상이 이제 만나 평창올림픽에 북의 참여를 계기로 해서 가슴 뛰었는데 웬걸요 2019년 그리고 20년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또 가라앉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역사적으로 볼 때 잠시는 좋았으나 김대중,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그때는 정말 이제 통일이 되는 것처럼 가슴이 벅찼으나 헛 가라앉으라는 얘기. 이것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무뎌진 겁니다.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지배하는 거고요. 진보적인 이제 생각을 가진 분들 사이에서도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면 제가 여기 말로는 보수라고 써놨습니다만 사실상 보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놓고 얘기해서 반통일이죠. 보수라면 통일이라든지 민족 공존을 염두에 두고 생각은 달라도 방향은 달라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반통일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로는 보수라고 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반통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평화협정 속임수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평화협정 체결하면 적화통일된다.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시각 때문에 우리는 평화협정 얘기를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보적인 시각에서는 또 외세, 미국이 있는 한 이거 되겠어? 안 되지. 지레 이렇게 포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기적인 사고. 나한테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냥 잘 살고 있으면 돼. 뭐 이런 정도로 이기적인 생각이 많이 하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얘기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항상 이 전시체제에 준하는 생활 자체가 준전시 상태입니다. 미국과의 대결입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평화협정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죠. 더구나 이게 말로 안 되기 때문에 무력 증강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평화협정이 굉장히 가슴 뛰는 용어가 되고 있죠. 이 평화협정 가능성에 따라서 북쪽의 인민들이 모두 불끌기도 하고 맹맹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삼쪽으로 가고 있죠. 그중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정전협정은 체결이 됐는데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아직 멉니다. 정전협정이 이름이 참 굉장히 깁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읽기도 참 힘들어요. 그 60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쌍방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제국 정부의 각자 자기 나라 정부의 휴전협정이 조율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그리고 한국 문제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를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월 27일 이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3개월 이내에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았죠. 중공군은 58년 10월을 기해서 완전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현재까지 물론 중간에 일부는 철수는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여전히 주둔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용어의 의미와 차이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선언과 조약, 협정 조금씩 차이가 다른데요. 요는 뭐냐면 평화 협정이라고도 하고 평화 조약이라고도 하는데요. 다 같은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편의상 그냥 평화 협정이라는 말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평화협정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언급이 있어 왔습니다만 최근 언급은 바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이었죠. 거기서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이것이 남북 정상 간의 최초로 평화협정 이야기가 나온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으로 온 결의가 정말 희망에 들끓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무산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지만은 2018년 11월 20일 아주 극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남과 북의 상호 감시 초소를 서로 폭파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 남북 간에 전쟁은 없다. 대결 이제 끝난다. 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 조치들, 한강 하구 평화적 이용에 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그리고 남북 철도 이기에 관한 조치들이 이어질 판이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뭐 빛의 속도라고 할 만큼 빠르게 진행이 됐죠. 그런데 그것이 2018년 11월에 가서 완전히 가로막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한미 워킹 그룹이죠. 아래 왼쪽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동안, 그러니까 2018년 이전까지는 미국이 북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이 주로 이제 눈에 띄었고요. 남쪽에 대해서는 뭐 제재라고는 생각을 그다지 안 했습니다. 물론 진보적인 이 시각을 가진 분들은 미국이 남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제재를 하고 있다. 그것이 미군 주둔이고 불평등 협정, 소파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으나 일반 대중의 시각 또는 그 주류 언론에서는 그런 것들은 문제 삼지 않았죠. 그래서 미국과 북의 대결만 제재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만 보도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전까지가 미국과 북의 대결이라고 한다면 2018년 남과 북의 평창올림픽에서 만난 이후, 그리고 4.27 한민정선언 이후의 대결은 이제 미국의 대북 압박뿐만 아니라 대남 압박까지 전면화된 겁니다. 가시화된 겁니다. 그것이 한미 워킹그룹의 대표적인 것이 사사건건 미국이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한 조치를 문제 삼고 제동을 걸고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미국과 우리 한반도의 전체의 대결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북에서는 기회만 있으면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꾸준히 무력 증강을 해왔죠. 그 유명한 북쪽의 구호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총창 위에 평화가 있다. 이것은 노래로까지 지어져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우리는 구걸하지 않는다. 우리가 평화가 안 온다면 우리가 무력으로 평화를 찾겠다. 이것이 바로 이 구호입니다. 우리의 총창 위에 평화가 있다. 핵무장도 바로 이러한 기조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동안 힘과 힘의 대결에서 양상은 어땠느냐? 남쪽 정권, 북쪽에서는 이런 그 무력 강화를 통한 평화 추동이었지만 남쪽에서는 북미 대결 사이에서 끼어 있는 상태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항상 고민을 해왔습니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냉탕과 온탕을 많이 오갔죠. 예를 들어서 보수 정권 일정면은 이 신문 기사 제목에 이런 것이 있죠. 대한민국 물러서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북쪽과 아주 인접한 북을 향해서 포를 쏘아댄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물러서지 않았다. 잘했다. 갈등을 계속 유발하고 북과 무력 대결을 부추기는 거죠. 그리고 이 해성공단 폐쇄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서 긴장, 그리고 대결 정책을 계속 유지하거든요. 이때 통일부 장관이 입술이 부르트고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한 분의 말에 의하면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일부 장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시를 받아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니까 뭐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아주 비극적인 그런 현실입니다. 반면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진보적인 사실상 진보라기보다는 개혁 정권이죠. 개혁 정권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한정된 상황 속에서도 이 남북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이죠. 그런데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에서나 지속적으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반북
이 삐라를 보내는 단체들이죠. 이 단체는 미국에 의해서 자금과 모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 정권에서도 역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죠. 7쪽 보시면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 박사막을 이렇게 어깨 친구처럼 어깨에 손을 올리고 사진 찍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단적인 드러난 현실이죠. 미국의 지원을 받고 미국의 뒷배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박사막 같은 경우는 뭐 경찰 앞에서도 가스총을 난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이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 남쪽에서는 굉장히 이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진보 인사들을 제가 많이 만납니다만 답답하다고 그럽니다. 대통령 왜 저것도 하나 못해? 우리끼리 하면 되잖아. 미국 왜 눈치를 계속 보고 있지? 촛불 정권인데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죠. 그러나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는지는 상상을 못합니다. 사실은 대통령의 자리 청와대라는 것이 미국의 직접적인 관리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생각만큼 빠른 것은 없습니다. 생각하면 금방 하루에도 빌딩 며칠씩 졌다 부수고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서는 통일을 성합니다. 말처럼 또 쉬운 것도 없죠. 뭐 그거 못해? 하면서. 그러나 이 미국의 이 코가 빼인 남쪽 정부로서는 한계가 뚜렷하죠. 그 한계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나열해 놓은 남북관계를 주변국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도하겠다. 그 얘기. 그 다음에 평화협정 벌써 2017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에서 했죠. 그리고 사드 추가 배치는 임시적인 조치다.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한 발언들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 땅에서 전쟁은 어떠한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확고하게 반전 의지를 드러냈고요. 그 북미 대결이 엄혹한 그 현실 속에서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전시작 정권은 빨리 환수해야 된다. 일본은 우리 동맹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줄곧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미일 삼각동맹을 미국이 몰아붙이는 데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안 끌려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끌려갈 것은 다 끌려갔어요.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미국과 이 한국 정부의 갈등은 엄청났다는 얘기죠. 그 8페이지 위에 보시면 일지별로 쭉 이렇게 2020년만 해도 갈등 구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역파음으로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하죠. 바로 그 밑에 보면 그 강경화 외교부장이 한마디 했었죠. 고의사 조치 이제 시급성이 상실됐으니까 이제 이게 해제해야 되지 않겠나. 살짝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미국에서는 아주 발끈합니다. 어떻게 우리 허락 없이 그런 거 못한다.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우여곡절 끝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2022년 9월 21일 유엔 총회에서 이제 종전선언을 언급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미국의 의도가 뒤에 숨어 있는지 아니면 미국이 어느 정도 한 발 물러선 그런 결과로서 이제 국가 협상을 하려고 군부를 떼는 것인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고요. 좌우지간 종전선언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는 것은 어떻든 간에 긍정적인 것으로 한번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북에서는 탐탁치 않으나 반응을 해주는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면도 보입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 태도전환을 안 했는데 반응을 보인다. 그것은 한 가지 가능성은 남쪽의 대선 개입입니다. 박근혜나 이명박 같은 그 보수 정권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더 어려워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집권 연장을 위해서
종전선언 얘기, 그래, 우리 검토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이나마 해주는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아주 종전선언 언급을 비판하고 나섰죠. 그런 이 상황에서 이제 김여정 지금 직책이 적당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반응은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쪽의 대선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미국이 어떤 태도 변화를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10월 11일 노동당 창건 76주년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미국도 아니고 뭐 남한은 더더구나 아니다. 전쟁 그 자체지. 우리의 주적은 전쟁이지 상대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매우 유화적인 발언입니다. 이 발언을 어디서 했느냐? 그 무장 전시관이 있죠. 3대 혁명 전시관입니다. 3대 혁명이 사상, 기술, 문화혁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뭘 개막했느냐면 국방 발전 전략. 그러니까 사상, 기술, 문화의 이 군사 무기까지 쭉 전시된 이 상황에서 이걸 배경으로 하고 우리의 적은 전쟁 그 자체다. 미국 너희들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굉장한 유화적인 조치이면서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는 이런 무력이 있어. 너희들은 함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 이 무력에 기반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북과 미국의 힘과 힘의 대결은 이제 점점 가시화되고 있고요. 세계적인 판도에서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11쪽 위에 보시면 미군이 시리아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는 그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8월 15일, 바로 금년 8월 15일입니다.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군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도둑같이 철군을 했습니다. 혼란이 극도에 달했었죠. 이것이 그 75년도에 사이공 패퇴, 사이공 철수와 흡사하다고 해서 바이든의 사이공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워싱턴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곳곳에서 자기들의 군대를 빼내갈 수밖에 없을 만큼 이렇게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은 러시아와 중국과 또 기타 나라들과 계속해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동맹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 계속 군사적인 무장까지 하면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우리 태평양 전략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11쪽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한미일 삼각관계, 흔히 삼각동맹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한미일 관계에서 2018년에 급격히 남과 북이 가까워지면서 남쪽에서는 이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 앞뒤의 상황이 반영돼서인지 미국에서는 이제 태평양 전략이 바뀌죠. 그래서 쿼드라고 해서 네 나라 안보 대화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미국,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넣으면서 한국은 빼버렸습니다. 부담스러운 거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으로 볼 때. 그리고 나서 이제 2021년 금년 바로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오커스라는 것을 만들면서 호주, 영국, 미국의 삼각동맹을 만들었어요. 계속 이렇게 미국의 초조감이 반영되는 이런 조치라고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오커스를 만들면서 프랑스를 건드려버렸습니다. 오스트리아, 호주와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프랑스가 발끈하게 만든 것이 바로
잠수함 관련된 그런 문제죠. 이미 호주와 프랑스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미국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겁니다. 호주 잠수함 공사 조선소 이것이 이제 중심에 서 있죠. 그래서 프랑스가 여기에 대해서 발끈하고 나선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한미일 관계, 이것이 이제 12조 9에 보시면 전통적인 한미일 관계에서 이 변화의 중심에 미국이 본국에 보내는 말하자면 정책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비밀 문서인데 어쩌다가 위키리크스에 이렇게 누출이 됐습니다. 그 누출된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12조 바로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미국 대사 거시바우는 본국에 보낸 일서에서 일본과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이명박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몇몇 역사 문제 기관들이 가로막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쪽에 대해서 미국이 진한하게 감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시를 하면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은 잘한다. 삼각동맹을 잘 맺기 위해서. 그러나 이 역사 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그것이 우려된다는 얘기죠. 12조 밑에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일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끌려는 미국의 의도. 이것도 역시 비밀 문서입니다. 사실 이 한국에 있는 대사는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이런 비밀 자료를 계속 본국으로 보내고 있죠. 미국의 이제 의도는 한국의 여러 정권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의 의도에 반하는 자주적 입장을 가진 지도자는 이웃털이 바뀔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이것이 이제 제가 정리한 건데요. 바로 그 위에 화면 사진에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늘어놓는 반일 입장의 장광설에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시달려야 했으나 과거에는 그랬는데 노무현 시절에 오사카에서 대하는 이명박 당선자는 일본에 대해 훨씬 덜 적대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한미일 삼각동맹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평가하는 그런 내용을 이 본국과 교신하고 있는 상황이 밝혀진 것이죠. 그 사이에 박근혜 정권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졸속 합의가 있었고요. 13쪽에 나타나 있듯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지소미아 파기와 같은 파격적인 조치가 상호 교차하는 비교가 되는 장면이죠. 이렇게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한미일 삼각동맹에 순응하느냐 아니면 삼각동맹의 한계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었죠. 그런 와중에 이제 한국이 제외된 쿼드 또는 최근에 오커스에서는 이런 미국의 조치, 이 삼각동맹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서 14쪽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프랑스가 아주 반발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것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겁니다.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미국의 무리한 조치에 프랑스도 반발하고 있으며 이를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장면은 세계 곳곳에서 미군이 철군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로서 미국의 초조한 속내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다시 정리해보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15쪽에 보시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15쪽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사이공이 함락돼서 긴급히 이 헬기를 통해서 사이공을 빠져나가는 그 장면과 흡사한 장면으로 연출이 된 것이죠. 16쪽 보면 이런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미국과 북쪽의 대결은 이미 과거 역사에서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트남 전쟁이죠.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 몰랐었던 사실인데
공군, 특히 이제 공군 무력을 조선 인민군 쪽에서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미국 공군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조선 인민군의 공군 무력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 전투하다가 사망한 전사들, 말하자면 인민군 전사들이죠. 아직 그 무덤이 박장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노이 정상회담 앞뒤에 이 북쪽의 관리가 방문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이후에는 북으로 이제 소환이 됐는데 베트남 쪽에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인민군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덤은 그대로 놔둔 겁니다. 유해가 없는 상태로. 과거에 이런 전력이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이 관계가 북과의 다른 이제 반미 국가 간의 이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이죠. 쿠바와도 마찬가지고요. 최근 역사에서는 이란과 그 역사가 또 지속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 이라크를 미국이 공격을 했는데요. 이 같이 다음은 이란이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미국에서 이란을 침략할 계획까지 세웠었고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미국이 그 목표를 달성 못했습니다. 이란이 엄청나게 그 무장을 강화했고요. 게다가 핵무기까지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와서 계속 밝혀지지만 이 군사력 무장과 핵무장의 뒤에는 북쪽에 도움이 있었다는 것. 이거는 공공연한 비밀도 아니죠, 지금은. 그러니까 축소해놓고 보면 미국과 북의 대결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그 대결의 판도가 미국은 점점 약화되고 궁지에 몰리고 수세에 몰리고 그런 상황에서 북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7쪽에 보시다시피 시리아에서도 그 적돌이 또 벌어졌어요. 2012년도에 오바마 정권이 시리아를 전복시킬 계획을 아예 세웠습니다. 세워놓고 아예 공언을 했어요. 이제 시리아 얼마 안 가서 이제 망할 것이다. 아사드 정권의 운명은 초입기에 들어갔다. 이것이 오바마가 한 말입니다. 2012년 3월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미국이 들어가서 군사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시리아에 폭동을 일으켜서 정권을 뒤집어서 친미국가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미국의 작전은 세계 곳곳에서 지도가 됐었고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런 성격의 반란의 시도, 그러니까 전북의 시도는 북을 향해서도 지속적으로 시도돼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선교사를 통해서든 북을 방문하는 어떤 누구를 통해서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번번이 실패했죠.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상을 까부수는 모임, 동까무, 소위 동까무. 이런 조직도 결성은 됐으나 다 발각됐습니다. 남쪽에서 선교를 하겠다고 이름은 정으로 기억이 되는데 김정욱인지 그 선교사가 있었죠. 이 사람이 북을 들어가면서 가지고 갔던 것이 음란CD 40장이었습니다. 왜 그걸 가지고 들어갔느냐? 선교하러 들어가려면 성경책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나 이 CD를 가지고 들어간 것은 국적 체제를 문란한 이 영상을 통해서 사상적으로 흐려놓겠다는 얘기입니다. 북에서는 이런 사상적인 투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비키니 같은 것도 이 투피스는 아직 못 입게 합니다. 원피스로 위아래가 붙은 것만 입게 만들고요. 이 떨어진 배꼽이 있는 것은 허용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상적으로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상적으로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런 논란, 음란, 이런 문화를 조장하는 것이죠. 정치는 이런 미국과 북의 이 군사적 대결, 사상적 대결은 계속 진행되어 왔으며 그 대결은 이제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제가 이 잘 익은 감 사진을 왜 여기다 붙여놨느냐? 이제 때가 무르익었다는 얘기입니다.
대결의 때가 이제 거의 종식이 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북쪽에서는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요. 미국이 태도를 변화하거나 아니면 뭐 한바탕 군사적으로 붙거나, 그러나 머리가 있는 이상 전쟁으로 북과 대결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태도를 바꾸면서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18쪽. 그러면 이런 평화협정에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냐, 보고만 있을 것이냐, 그거는 또 아니라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 평화협정을 끌어내고 우리가 추동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정세 변화를 주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평화협정이 어디까지 왔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그렇다면 이 평화협정 다음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이냐, 남과 북의 2018년도에 급격하게 이 상승했던 평화, 이것이 필연적으로 다시 올 것이 아니냐, 이건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느냐, 이런 것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북에 대해서 그동안 기대만 했지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도대체 북쪽 우리 인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거의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통일 생각하면 북한에 들어가서 땅 투기해가지고 돈 벌 생각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남한의 현실,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바꿔나가려는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변화는 어차피 옵니다. 어떻게 오느냐? 일제 40년간 통치를 받으면서 이제 독립은 틀렸어, 우리는 해방은 틀렸어 하고 걸출한 문학인들, 언론인들, 이런 분들이 다 변절하고 친일화되는 그 와중에서 해방은 왔습니다. 시대는 이렇게 바뀝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평화는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옵니다. 그렇다면 그 평화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내가 바뀌어야 된다, 이게. 평화 시대를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과 행동, 그리고 이웃과의 연대, 이 모든 면에서 우리가 뛰어나가는 것이 바로 평화협정을 우리가 맞이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따로 요약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다음 토론 해주실 변형이 좋을 것 같고요. 끝나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해서 이따가 지창희 위원장님의 마지막 말씀도 같이 이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미 교수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관련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이고요. 저는 변함미 긍정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함미라고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또 귀한 발제를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제가 뭐 토론을 위한 토론 자격으로 보다는 저는 오늘 지창현 위원장님의 차분하면서도 굉장히 요약 정리된 내용을 아마도 저희가 지금 한 50분 정도, 40분은 넘는 것 같긴 한데요. 그 추락된 내용을 들으면서 제 기억에 그냥 남는 단어는 아까 우리 사회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은 정전이란 단어, 종전이란 단어, 평화협정, 그리고 저는 이제 힘의 대결, 또 힘의 대결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평화시대의 주인공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요즘 우리나라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매 유튜브나 언론을 보시게 되면 여야 대권 주자들의 다양한 공약을 하는 거를 토론을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저는 좀 정치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서 여야 후보 막론하고 토론이 제가 방영이 가능한 시간이 되기만 하면은 저는 꼭 시청을 하고 있는 편인데, 그 대권 주자들의 하는 대선 공약을 보더라도 중요한 것이 경제, 지금 저희가 코로나 위기로 너무나 어려운,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경제라든지 복지라든지 그 문제와 더불어서 가장 첨예하게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분야가 사실은 저는 이 대북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야 대권 주자들 가운데서도 같은 색깔의 당이 있지만은 당내 안에서 서로 다른 자신만의 대권 그 대북 공약을 말씀하는 것을 보았고, 또 최근에도 지금 우리 야당 후보들이 토론을 하는 내용을 보면서도 대권 공약에서 굉장히 그 다른 내용도 저는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위원장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저는 다음 세대 주인공들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저도 저는 이제 아들을 둘을 두었거든요. 그래서 큰아이는 26살이고 작은 아들은 5살입니다. 근데 둘 다 이제 공복무를 하고 왔고, 사실은 지금 우리 20대 청년층들이 이 모병제와 관련된 문제도 굉장히 예민한 주제이고, 또 여성들의 이 공복무를 안 받고 또 이렇게 사회적인 진출을 했을 때 뭐 각 점수를 받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남녀의 균형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이것이 청년들에게는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 앞에서 이제 우리 이 다음 세대 MZ세대 주인공들에게 우리가 이 문제마저도 우리 이 선배 세대가 조금이라도 해결을 해줘야 이 다음 세대 주인공들이 조금 그래도 그들에게 삶에 조금 신경 이런 짐을 좀 덜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말씀하셨던 평화시대의 주인공으로서 자격을 가져야 된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의 주인공과 선배 세대의 우리들이 이제 아마 내년도 대권을 앞두고 있어도 굉장히 세대층의 다양한 그런 이제 투표를 하게 될 것인데,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 미래 세대 주인공,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남겨줘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뭐 문재인 정부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그런 대북 공약을 가지고 있었고, 예전부터 우리 다양한 대통령님들의 대북 공약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주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 이 시대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생각, 물론 저도 현장에서 통일 교육을 해보고 있지만, 또 제가 지금 작년과 올해 통일부에서 통통국민 참여위원으로 제가 2년째 지금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 외로 정말 요즘 우리 세대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이 평화통일 교육이 정말 우리들에게 유의미한가? 저는 그런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데요. 생각보다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관심 있어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또 저는 대학생들이 제가 통통국민단을 하면서 이처럼 많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이 국방의 문제 또한 평화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 생각을 정말 뛰어넘는 그런 현장을 목격하기도 하였는데, 아무튼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이 기창현 위원장님의 이 주제의 말씀에 더불어서 저희들은 이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는 데 있어서 평화통일에 대한 생각을 좀 그러니까 잘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조금은 이제 우리 삶의 문제에서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우리 주변과 연대하는 것도 무전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 주인공들에게 있어서 이 평화통일 문제도 어느 정도는 조금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조금 만들어 놓고 사는 것이 온 세대가 함께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아주 차분하게 일목요연하게 토론에 임해주신 우리 발생해주신 이창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위원장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이 생각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조금 해보았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몇 가지만 요약해가지고 말씀을 이제 회장님께서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들으면서 이제 지창현 위원장이 이제 마지막 말씀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현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내용들하고 이제 많이 좀 다들 교차해서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종전협정과 종전협정, 그리고 평화협정 문제, 그리고 이것이 어떤 논리적인 설득과 이해보다는 신뢰관계에 의해서 작동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쭉 이제 계속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칫 잘못 생각을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이제 힘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북측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남측에서 이제 남측의 정부라든지 정치권이라든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든지 할 게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뭐 이제 그 남측의 현금을 저해한 여러 가지 이제 제도 문제라든지 아니면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중요성을 좀 강조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뭐 어떤 고민을 좀 더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있는 정부나 차기 정부가 이제 들어섰을 때 요 이제 종전협정에서 정전협정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마지막 말씀을 보충해 주시면서 마무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진보 정부나 보수 정권이나 큰 틀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디테일에서는 많은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냐면 이 앞장서서 통일운동하는 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겁니다. 이 과거 보수 정권에서 통일운동을 하는 분들은 몽둥이로 두드려 맞으면서 운동을 한다면, 개혁 정권에서는 그래도 웃는 낯으로 심사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통일을 한다, 그런 정도. 그러나 근본적으로 미국의 의도가 관철되는 것은 보수나 진보 정권이나 똑같다, 그런 결론에 이르는데요. 방금 이제 사회자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자칫하면 국민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없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주의해야 될 걸로 봅니다. 북미 결정론이라고 하죠. 국민관계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니까 우리는 따라가게 뭐 구경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일부 극단적인 이제 분들은 북쪽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니까 우리는 북쪽 방향으로 뭐 따라만 가면 된다, 그렇게까지도 나오는데 그것은 좀 일부 지나친 얘기 같고요. 우리가 하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해방 직전에 OSS라든지 또는 국외 말하자면 독립운동 하시는 분은 그 나름대로 국내 진공작전 또는 국내에 들어와서 조선 본토에서 일본군과 전쟁을 벌였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무력 투쟁은 이 남한 사회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럴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이 무력 대 무력의 대결이 필요했던 시절이지만 지금은 큰 틀에서 무력 관계가 이미 이 정리가 된 상태예요. 그렇다면 할 일이 뭐냐? 이 역학 관계를 최대한 이용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무서워서 하지 못할 소리도 좀 과감하게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 말하자면 계륵이라고 하죠. 북쪽과 대화에 나설 수도 없고 나서지 않을 수도 없는 그 상황을 조금 더 밀어붙여서 그 미국 너희들한테도 이게 이익이야 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 지도자는 이것을 잘할 사람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그런 분이 이제 보이기는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이 정치권 또 사회 단체 개인에 이르기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의 방향을 두고 나도 변화하고 연대하고 그다음에 함께
이 힘을 합칠 것은 찾아서 최대한 함께 노력하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완벽하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안 되고 여기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긴 한데요. 한 분 정도만 혹시 이제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예, 고맙겠습니다. 혹시 계실까요? 네, 예, 딱히 없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 많이 공감을 해주신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 제작되어져서 이제 공개되면 많이 시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우선 이제 다양한 의견과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6차 통일로 평화도시 인천을 잇다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 단체자 강사님들께 뜨거운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지원 사업으로 이제 6회차가 끝나고 다음 11월 달에 마지막 7회차로 모시는데 그때는 아마 6시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총 7번 그리고 외지에까지 나가서 했던 그리고 여기 있던 남북문화체험 이런 것을 계속 중국 생활사 박물관에서 했는데 한 500명이 폭발적으로 와서 이 북한 음식도 체험하고 가져가고 이런 반응이 있었고 인천시에서도 보고를 희망하는데 아마 보고를 할 겁니다. 이 모든 기준을 놓고 볼 때에 오늘 우리 통일로 평화도시 인천을 잇다 정말 멋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이 유종의 마지막 결실을 맺는 데는 아마 저 계시는 이민호 위원장님께서 발제자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그래서 오늘 또 정보태에 오신 것 같아요. 그런 뜨거운 11월 마지막을 기약하면서 오늘 준비된 전체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앉으시고 뒤에 서면 돼요. 이렇게. 뒤에 설 사람도 거의 없어. 자, 우리 위원회 나와서 앞쪽으로 여러분 앉으시라면 앞으로. 네, 앞으로 저 가서 앉으시라. 네, 그리고 뒤쪽에 서면 된대. 앉으세요. 앉으세요. 안 들어가세요. 얘도 앉으셨어요. 예,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아, 그렇지. 예, 예. 예, 예. 아주 저기 광 목사님 한쪽 한 번만 더 하고 쭉. 예. 예. 아,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 하나만 찍을게요. 정원 사진가 계세요? 아, 정문 여기. 그러니까. 자,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이게 됐습니다. 예. 자, 이제 식사를 그 다음에 세분 강사님 들고 설명하는 게 있는데, 여기. 저 뒤에. 냄새가 나.